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본인에게 다 돌아온다는 말 믿으시나요? 원래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인생은 불공평해서 오히려 죄 지은 놈들이 발 뻗고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유년 시절은 참 힘들고 외로웠어요. 6살 적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혼자 언니와 저를 키우셨는데요. 뱃일을 다니던 아버지는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어요.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에 생생해요.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골집에서 언니와 단 둘이 지내던 비참한 나날들이요. 그래도 2살 터울의 언니가 쌀독에 있는 쌀로 밥을 지어주고 옆집 아주머니가 가끔 반찬을 챙겨주곤 하셔서 배를 굼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특히 학교 생활이 참 힘들었는데요.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때야 다들 어리고 순수하니까 따돌림 같은 것도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잘 어울렸는데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턴 여자애들은 조금씩 노는 무리가 갈라졌어요. 집이 잘 사는 무리, 공부 잘하는 무리, 노는 무리 등등. 하지만 저는 그 어디에도 끼지 못했죠. 아무래도 부모 손을 타지 않으면 겉으로 봤을 때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애들도 다 느꼈던가 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저는 제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누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옷도 안 빨아 입고 다녔고요. 목덜미나 귀 뒤쪽도 제대로 씻지 않아서 때가 가득했죠.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제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뒤에서 더럽다느니 엄마가 없어서 저런다느니 자기들끼리 소곤거리기도 했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뒤늦게 반 여자아이들과 제가 다른 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세탁돼 몸에 꼭 맞는 옷, 단정하게 묶거나 자른 머리, 비누 냄새가 나는 몸. 다들 저와는 천지 차이더군요. 그걸 알게 된 날 어찌나 비참하고 서럽던지.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욕실이라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온 몸을 벅벅 씻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발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깨끗해지고 싶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지고 싶어서 꾹 참았네요. 그리고 낡고 더러운 옷은 죄다 벗어버리고 언니에게 새 옷을 사러 가자 졸랐죠. 물론 저희에게 그럴 돈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육지로 올라와 돈을 놓고 가긴 하셨지만 딱 저희 쓸 학비와 쌀 살 돈 정도만 주셨으니까요. 그 돈은 진작에 떨어진 지 오래였죠. 영수가, 아직 명절도 아닌데 새 옷은 무슨 새 옷이야. 다음에 아버지 오시면 그때 사달라고 하자, 응? 언니는 저를 달랬지만 철이 없던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싫어. 나도 새 옷 사줘. 반 애들이 나 더럽다고 같이 안 논단 말이야.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뭐해. 옷이 더러우면 애들이 또 놀릴 텐데. 나 옷 사줘, 언니. 제발 부탁이야. 옷이 더러우면 빨면 되지. 언니가 빨아줄게. 기다려봐. 언니는 제가 벗어던진 옷들을 주워서 마당으로 갖고 갔어요. 그리고 수도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찬물에 옷을 빨기 시작했죠. 그때 언니 나이도 고작 16살이었는데 너무 어렸는데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지금은 언니와 만나면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웃을 수 있게 됐지만
그때 일은 오랫동안 저희 자매에게 큰 상처로 남았네요. 어쨌든 그 뒤로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고 노력했는데요. 여전히 반 아이들은 저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 중엔 유독 저를 괴롭히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요. 김은희라고 예쁘장한 얼굴과는 다르게 성격이 표독스럽고 까칠한 애였죠. 아버지가 비행기 부품 사업인지 뭔지를 한다고 해서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장난기 많은 남자애들도 그 애 앞에선 꼼짝을 못했죠. 저도 그 애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제가 그 애의 표적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그 애보다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죠. 당시 저희를 가르치던 미술 선생님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요. 석고상처럼 하얀 얼굴에 우수에 젖은 눈동자가 대단히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교내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았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우연히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준 게 화근이었어요. 영숙이 넌 색감을 참 다양하게 잘 쓰는구나. 석양도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칠한 게 아니라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다양하게 섞어서 명암을 줬네. 대단해. 소질 있는데? 따로 그림 같은 거 배운 적 없니? 아니요, 따로 배운 적 없는데요. 그래? 대단한데? 곧 우리 지역에서 사생대회 열리는 거 알지? 우리 학교 대표로 영숙이 네가 나가볼래? 몰랐는데 그 자리는 그 애가 내정돼 있었어요. 그 애도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따로 화가한테 개인 교습까지 받곤 했거든요. 그런데 미술 선생님의 추천으로 그 대회에 그 애가 아니라 제가 나가게 된 거였죠. 심지어 우수상까지 받아왔네요. 그게 그 애는 참을 수 없이 분했던가 봐요. 그 뒤로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더군요. 다른 애들과 공모해서 교과서를 숨긴다거나 도시락 반찬에 흙을 집어넣는 건 약과였어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갑자기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제가 가져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생전 남의 것을 부러워는 해봤어도 탐한 적은 없던 저로선 깜짝 놀랄 일이었죠. 내가 은희 네 지갑을 왜 가져가? 난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오키가 네가 내 책상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던데? 우리 반 애들 중에 내 지갑 훔쳐갈 만큼 가난한 애가 너밖에 더 있니? 내가 안 그랬다니까. 정말이야. 저희 둘의 실랑이를 듣던 담임 선생님이 중재에 나섰어요. 자, 둘 다 그만해. 어쨌든 본 사람이 있다니까 이 선생님이 영숙이 네 가방 좀 확인해 볼게. 괜찮지? 선생님이 다가와서 제 가방을 살펴볼 때까지만 해도 전 당당했어요. 어떻게든 그 애한테 사과받을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웬걸 선생님이 제 가방을 뒤집자마자 처음 보는 빨간색 지갑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경악했고요. 그 애는 여발한 듯이 더욱더 큰 소리를 치더군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도둑년. 난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그럼 이게 네 가방에 왜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진짜예요. 저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반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걸핏하면 육성회비 밀리는 가난뱅이 뱃일꾼 딸보다는 부잣집 딸인 은희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전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억지 사과를 해야 했고요. 5장의 반성문까지 써내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텅 빈 교실에서 홀로 울며 반성문을 쓰고 있자니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애가 나타났어요. 뭘 혼자 쳐울고 있어? 아직도 억울하니? 그래, 난 정말 은희 네 지갑 안 훔쳐갔단 말이야. 그러시겠지.
사실 그 지갑 내가 남자애들 시켜서 네 가방에 몰래 넣은 거거든. 그 애의 악마 같은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게 사실이야? 대체 왜 그런 짓을... 네 주제를 좀 알라고 그런 거야. 봤지? 네가 도둑으로 몰려도 반 애들은 물론이고 담임 선생님도 내 말만 믿어주는 거. 당연한 일이지. 우리 아빠는 잘 나가는 사장님이고 너네 아빠는 비슷한 뱃일 노예잖아? 심지어 넌 엄마도 없고. 난 언제든지 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수없게 나대지 말고 네 주제에 맞게 살아. 알겠어? 주제에 맞게 살라니... 괜히 사생대위니 뭐니 나가겠다고 깝치지 말란 말이야! 알아들어? 그제야 그 애가 그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자기를 제치고 사생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게 분했던 거예요. 다른 애도 아니고 니까짓게 감히 날 이기려고 들어?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가난뱅이 주제에 한 번만 더 까불어봐. 그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 애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뒤늦게 달려나가 따지려고 했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죠. 너무 분했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동급생인데 왜 제가 사생대회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애한테 그렇게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 길로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그 애가 한 말을 알렸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도 않았고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더군요. 그 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이 겁이 났던 거겠죠. 그렇다고 저도 그 앞에 굴복하고 싶진 않았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등교하자마자 그의 얼굴에 화장실에서 퍼담은 똥물을 부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너 미쳤어? 뭐가? 네가 개똥같이 굴길래 똑같이 해준 것뿐인데. 아, 똥냄새.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냄새다, 김은희. 얼굴만 고우면 뭐해. 심보가 고약해서 썩다 못해 아주 똥내가 진동을 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알겠어? 제 경고에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하지만 당장 똥물을 뒤집어 쓴 게 끔찍했는지 바로 부모님을 불러 조퇴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반성문을 써야 했지만 복수하길 잘했다 싶었네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제 앞엔 끔찍한 지옥길이 펼쳐졌어요. 그 애는 반 애들을 선동해서 한층 더 저를 끔찍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예 말도 안 걸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당연했고요. 힘센 남자애들을 동원해서 몰래 때리기까지 했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억지로 제 입에 넣고 먹게 한 적도 있죠. 담임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학교 나가는 걸 거부했고요. 그렇게 중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언니는 착실하게 중학교까지 마치고 바로 작은 중소기업 경리로 취업했는데요. 저는 질 나쁜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고요. 몸싸움도 밥 먹듯이 해서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네요. 그런데 20살을 기점으로 불현듯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 끝에 서울로 가는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왜 하필 서울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를 모르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경 후 초반엔 너무 힘들었어요. 모아둔 돈이 없어서 지하철 역사에서 신문지만 덮고 잠을 자고요. 너무 배가 고파 음식점 앞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죠.
언니한테 손을 벌릴 수도 있었지만 저도 염치란 게 있는 사람이었는걸요. 그동안 저 때문에 속 끓였던 언니에게 차마 미안해서 돈 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막 발전하기 시작한 서울엔 가방끈 짧고 능력 없는 저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처음엔 빵집에서 일했고요. 돈을 조금 모아 달빵을 구한 뒤부턴 찻집과 김밥집에서도 일했어요.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죠.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요.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만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벌이가 제법 괜찮았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저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았는데요. 복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아들이 돌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 위에서 떨어진 벽돌 무더기에 깔려 즉사하고 말았죠. 참 인생이란 게 허망하더군요. 맘 같아선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만 보는 핏덩이 같은 자식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었죠. 남편을 대신해 가장이 된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했어요.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요. 시장에서 생선도 내다 팔고 김밥도 말아 팔았죠. 죽어라 일한 덕분일까요? 빠듯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돈이 조금씩 모이긴 모이더군요. 그쯤에 결혼한 언니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어릴 때 부모님 없이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저희 자매는 다른 건 몰라도 요리 솜씨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연찮게 지역신문에 맛집으로 보도가 되면서부턴 아예 점심시간에 길게 줄까지 생길 정도였죠. 저는 기세를 몰아 가게를 확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서 더는 장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됐죠. 결국 언니에게 돈을 일부 떼어주고 가게를 새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전화위복이라고 좀 무리해서 빚까지 내고 건물 하나를 사들여 거기에 가게를 차렸거든요. 그런데 몇 년 새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건물 가격이 10배가 넘게 뛰었어요. 저는 순식간에 부자가 됐고요. 더는 식당 일을 할 필요도 없게 됐죠. 그때부턴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떠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건물에서 나온 월세와 권리금으로 인근에 있던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식으로 재산을 불려나갔죠. 나중엔 따로 전문 자산관리인까지 고용해야 할 정도로 재산 규모도 커졌네요. 그 사이에 아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줬어요. 죽은 남편을 닮아 머리가 비상했던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고요. 오랜 공부 끝에 지역에 있는 한 병원에 들어가 인턴 생활을 시작했죠. 이 부모란 게 참 그런가 봐요. 아들의 진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그때부턴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게 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도통 연애인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이 의사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에서 맞선 제의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은근히 떠봐도 이 아들은 번번이 거절하기만 했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냐고 물어봐도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런 아들의 의사를 존중했는데요. 아들이 30줄이 넘어가자 그때부턴 저도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지금에야 40대에도 장가를 가는 시대라곤 하지만 옛날엔 20대 후반만 돼도 노총각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어요. 이제 더는 못 기다려 주겠으니까
맞선이라도 봐서 결혼하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뜻밖의 소리를 하더군요. 저 사실 얼마 전부터 만나는 여자 생겼어요. 엄마한텐 차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데려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뭐하는 아가씨인데? 얼마나 만났는데?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만난 지는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자친구가 일하다 손을 다쳐서 병원에 왔다가 사귀게 됐고요. 제가 의사 아들로 유세 부리는 시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왕이면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참한 아가씨였으면 했는데 미용사라니 실망한 것도 사실이었네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이 계속해서 입을 열었어요. 원래 좀 더 천천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게 사실은 한참 뜸을 들이던 아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를 했어요. 사실은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이제 4주 됐다는데 더 배부르기 전에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 네가 그 아가씨를 임신시켰다고? 네. 저도 처음에 많이 놀랐는데 근데 이미 생긴 애를 어쩌겠어요. 어차피 남들보다 결혼이 늦어서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죠 뭐. 누굴 닮았는지 아들은 참 태평하기만 했어요. 당장 저는 얼굴도 모르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발랑 까진 애는 아닐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그 주 주말에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하고 얌전해 보였어요. 임신한 것도 아들과 달리 민망해하고 죄송해하더군요. 여자인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랑 뱃속의 애기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불안하게 들떴던 마음도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릴 때부터 똘똘했던 아들이니 여자도 제대로 골랐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런 일은 남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인데. 엄한 아가씨 신세 망친 것 같아서 내가 더 면목이 없지. 그래도 기왕 이렇게 한 식구가 된 거 앞으로 잘해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저 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래. 참, 너희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신 거니? 아, 네. 며칠 전에 오빠랑 같이 만나서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불안해하셨는데 다행히 오빠 보고는 안심하시더라고요. 예비 사돈댁에서도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양가 인사를 마친 뒤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자리가 없을까봐 일단 예식장부터 예약해 놓고요.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상견례 당일,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심환부터 챙겨 먹고요. 따로 미용실에 들러 머리와 화장도 받았네요. 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놀렸지만 예비 사돈 부부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조금이라도 흉 잡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돼가도록 예비 며느리와 그 가족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처음엔 차가 좀 밀리나 했는데요. 30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결국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제야 일이 좀 생겨서 늦는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애써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고 있자니 아들이 전화를 끊고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10분 안에 도착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시장하시면 식사 먼저 하실래요? 아니다. 밥 먹으려고 나온 자리도 아닌데. 기다렸다가 진아랑 사돈댁 오시면 그때 같이 먹자.
사실 내색은 안 했지만 기분이 좀 상하긴 했어요. 제가 남편 없이 혼자라고 무시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아들 때문에 티는 내지 않고 꾹 참았네요. 10분 안에 도착한다던 예비 사돈댁은 30분이 더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장장 1시간을 기다리게 한 거였죠. 어머님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버지가 초행길이라 운전이 서투셔서 길을 헤매는 바람에. 오자마자 예비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면서 쩔쩔맸는데요. 정작 사돈 내외는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대뜸 자리부터 앉았어요. 그리고 바깥사돈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길이 너무 복잡하네 어쩌네 불평불만만 늘어놓더군요. 아이 무슨 상견례 식당을 이런 데로 잡았어? 아이 멀기만 더럽게 말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구만. 아이 진아 너 이놈의 기집애 이거 설마 우리가 내는 건 아니지? 아빠 그런 건 왜 물어봐요. 그리고 오빠 어머님이랑 인사부터 해야죠. 아 방금 앉으면서 눈짓으로 인사했잖아. 사부인 맞죠? 저희 인사 나눴죠? 아 네 뭐. 그럼 얼른 앉으세요.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인데 얼른 밥부터 먹읍시다. 근데 여기 계산은 누가 하는 거냐니까? 당연히 박서방 자네가 하는 거지? 우리 딸 임신시켜서 발목 잡아놓고 이런 걸 우리한테 떠넘기진 않을 거라고 믿네. 그 의사 이러면 돈 꽤나 만질 거 아니야. 안 그래? 바깥사돈은 행동부터 말투까지 뭐 하나 품이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래 끓는 목소리로 계속 돈돈거리는 게 천박하기 그지없었죠. 아들이 자기가 계산할 거라고 얘기하자 그제야 안심한 듯 음식을 입에 쓸어넣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개걸스럽던지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였네요. 반면 사부인은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왠지 모르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쪽을 흘끔거리더군요. 늦은 게 미안해서 그러나 싶어 먼저 살갑게 말을 붙여봐도 단답으로만 톡톡 쏘더라고요. 이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도 될까? 걱정이 될 정도였죠. 예비 사돈댁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예약한 음식이 한정식 코스 요리라 중간중간 술도 같이 나왔는데요. 바깥사돈은 어지간한 주당인지 술을 보고 바로 반색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마디 양해도 없이 아예 술을 병째 주문해서 벌컥벌컥 들이키기 시작했죠. 나중엔 너무 취해서 혼자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 도저히 혼사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듣기 민망하게도 얘기의 대부분이 안사돈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네요. 아이 사부인은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박서방을 의사까지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서방한테 듣기로는 식당 일하면서 번 돈으로 건물 사셨다면서요? 이야 완전 신사임당이 따로 없어요. 그에 비해 우리 마누라는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할 줄 아는 거라곤 밥 축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주제 아직도 지가 공주인 줄 안다니까요. 지네 아버지 사업 망한 게 언젠데 빚만 잔뜩인 그 집구석에서 빼내준 게 난데 그 은혜도 모른다고요. 에휴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게 다 제가 버릇을 잘못 들인 탓인데 왕년에 집사람이 얼굴이 좀 돼서 제가 오냐오냐 했거든요. 비싼 가방이며 옷이며 다 사다 바쳤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다 늙어서 쭈그랑 할망구가 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양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니 저희 딸도 그렇고 제가 이 두 모녀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휩니다. 저도 사부인같이 똑똑한 여자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 남들은 처가덕으로 말년에 팔자 핀다던데 나는 망한 처가 덕을 볼 수도 없고. 바깥사돈의 수다가 장황해질수록 안사돈의 얼굴이 점점 파리해졌어요.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입술을 꾹 깨물고 참기만 하더군요. 아마도 바깥사돈이 경제권이며 뭐며 꽉 잡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보기가 민망해서 결국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 양해를 구하고 나와버렸는데요. 웬걸 안사돈이 따라 나와 갑자기 제 어깨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나 언제까지 모르는 척할 거야?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소리를 획 지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고 얼떨떨하게 쳐다만 봤는데요. 안사돈이 재차 입을 열었어요.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하는 거야? 나 몰라보겠냐? 그 고압적인 말투와 표정을 보고서야 저는 뒤늦게 안사돈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놀랍게도 과거 중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주동자였죠. 너 설마 땡땡 중학교 김은희? 그래, 이제 좀 알아보겠냐? 하여간 예전부터 얼빵하던 건 알아줘야 돼. 상대의 정체를 알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대체 뭘 잘했다고 본인이 먼저 나서서 아는 척을 한 건지. 눈을 씻고 봐도 과거 일을 후회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없었네요. 심지어 제가 말없이 노려보기만 하자 예비 안사돈, 아니 동창은 손을 획 올리기까지 하더군요. 마치 때릴 것처럼 말이죠.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이씨. 야, 나 땡땡중학교 김은희야. 네가 쳐다도 못 보던 그 부잣집 딸내미. 당장 눈 안 깔아? 동창은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게 분명했어요. 당당하게 허리에 척 손까지 올리고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까 우리 남편이 한 얘기 같고 너도 나 무시하나 본데? 내가 그냥 집에서 노는 줄 알아? 나도 요즘 요식업해. 엄청 잘 나간다고. 뭐? 네가 요식업을 한다고? 그래. 관심 있냐? 그럼 다음에 한번 와서 좀 팔아주든가. 동창은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제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어요. 제가 받지 않으려고 하자 억지로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더군요. 그리고 의사 아들 뒀다고 잘난 척할 생각하지 마. 우리 딸 얼굴 봤지? 나 닮아서 엄청 예쁜 거. 걔랑 결혼하겠다고 줄을 선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정치인 아들에 병원장 아들에 난다긴다 하는 놈들은 다 쫓아다녔는데 하필이면 네 아들이 우리 딸 임신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니까지 거랑 사돈을 맺어야 한다니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은 게 사실인데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미 뱃속에 들어서 애를 지울 수도 없고. 박서방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착해 보이니까 허락해주는 거야. 딱 봐도 우리 딸한테 잡혀 살 것 같아서. 알겠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결혼해. 괜히 아들 유세 부릴 생각 말고. 동창의 모욕적인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맘 같아선 동창 뺨을 한 대 올려붙인 다음 당장 룸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죠. 하지만 과거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저 돌처럼 굳은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창은 그런 저를 보더니 픽 비웃음을 날렸고요. 제 어깨를 밀치고 그렇게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손에 쥔 명함을 그제야 들여다봤어요. 손수 명함까지 쥐어주기에 뭐 얼마나 대단한 가게인가 했는데 웬걸 그냥 평범한 프랜차이즈 식당이더군요. 심지어 그 식당 대표와 제가 따로 아는 사이였어요. 지역 사업가 모임에서 몇 번 만나 얼굴을 익힌 사람이었죠. 새삼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고 아들까지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고작 저를 괴롭히던 동창 한 명 다시 만났다고 그 시절 더러운 가난뱅이 소녀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저는 룸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깥사돈과 예비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들과 같이
조용히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죠. 엄마 죄송해요. 오늘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만 해도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장인어른이 약주가 과하셨나 봐요. 진이랑 얘기해서 다시 날 잡을게요. 아들은 제가 예비 사돈 부부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운전하는 내내 제 안색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고민하다 그런 아들에게 동창과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저희의 과거 악연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털어놨죠. 사실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던 게 창피해서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아요. 괴롭힌 놈들이 나쁜 거지 피해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꺼낸 얘기에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많이 놀랐는지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 사고라도 날까 염려돼 인근 길가에 잠시 차를 세웠네요.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엄마가 뭔가 오해한 거 아니고요? 오해일 수가 없지. 그쪽에서 먼저 날 아는 척했는데. 근데도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게. 그땐 어렸으니까 미성숙했으니까 날 괴롭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여전히 덜 자랐더라. 인성 자체가 쓰레기였던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마당에. 안 되겠어요. 저 이 결혼 그냥 엎을래요.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던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그런 아들을 말렸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엎겠다니. 진아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떡하고? 그건 이 일을 알기 전의 일이죠. 세상 천지에 자기 엄마 괴롭히던 여자를 장모님으로 모시고 사는 아들이 어딨겠어요? 그건 불효 중에 불효죠. 엄마가 저를 얼마나 고생고생 키워주셨는데. 전 장모님, 아니 그 여자 절대 용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아들의 말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위로가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예비 며느리보다 저를 우선시해주는 아들에게 너무나 감동받았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예비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구나. 진아 뱃속에 네가 책임져야 할 아이도 있는데. 저는 긴 시간 아들을 설득했어요. 그러자 아들도 마침내 한 발 물러서더군요. 엄마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요. 그럼 일단 진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자기 엄마가 한 일인데 진아도 알긴 알아야죠. 전 그 여자가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까진 절대 이 결혼 진행 못해요. 아들은 단호하게 내뱉은 다음 저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바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갔어요. 괜히 죄 없는 아이들만 폭탄을 맞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요. 웬걸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지 뭐예요.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늦은 새벽이야 돌아온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까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왜 먼저 안 주무시고? 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진아랑 얘기 잘했는지 궁금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기다리는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왔을 텐데. 술은 진아랑 같이 마신 거니? 아니요. 저 혼자 먹었어요. 진아랑 얘기가 잘 안 된 거야? 제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이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아 걔요. 저 말고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애도 제 애 아니고 그 남자 애래요.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제 귀로 들은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진아 뱃속의 애가 다른 남자애라고? 그럼 진아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니? 네. 저 만나면서 전 남자친구를 같이 만났더라고요. 제가 엄마 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장 너네 엄마 데려와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대요? 증거도 없는데 왜 사람을 몰아붙이냐고. 참. 그래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는데 지도 열이 받았는지 그러더라고요. 저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아냐고. 자기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 남자친구 불러서 같이 가버리대요. 그 남자도 이미 뱃속애가 자기 애인 거 알고 있더라고요. 애써 담담하게 얘기하던 아들은 결국 복받쳤는지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이 가여워서 저도 같이 울었죠. 제 눈에 피눈물 나는 것보다 자식 눈에 눈물 나는 게 더 속쓰리더군요. 꽁꽁 감추고 있던 복수심이 뒤늦게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든 그 더러운 일가에게 제대로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길로 동창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게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했죠. 일전에 그 대표가 돈이 궁할 때 제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덕인지 대표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동창과 계약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그 매장이 평소 레시피도 잘 안 지키고 고객 대응도 엉망이라 여러 가지로 계약 위반 사항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저를 돕는구나 싶었죠. 그 길로 저는 다시 동창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는데요. 동창의 반응은 여유만만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이유가 있니? 우리 딸한테 듣기론 둘이 파혼했다던데? 나도 몰랐는데 우리 딸 뱃속에 있던 애 박서방 애가 아니라지 뭐니? 그렇다고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할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우리 딸은 박서방이 죽자사자 쫓아다녀서 만나준 것뿐이니까. 애초에 별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대. 도대체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싶더라고요. 듣기로는 바깥 양반도 제대로 밥벌이 하는 게 없고 가게 장사도 영 신통치 않다던데. 예비 며느리, 아니 동창 딸도 임신 사실을 안 뒤로 바로 미용실을 그만둔 상태였고요. 궁금한 마음에 흥신소를 통해 그 집안 사정을 알아봤어요. 바로 답이 나오더군요. 동창 딸이 다시 만난다는 그 전 남자친구가 글쎄 대단한 사업가지 뭐예요? 저는 혹시라도 복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 싶어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달라고 흥신소에 추가로 의뢰했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혼자만 알기엔 아쉬워서 다시 동창에게 연락했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꼭 만나달라고 했죠. 굽히는 척했지만 실상은 복수의 무대를 준비한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창은 자기 딸과 남편을 대동하고 뻣뻣하게 목에 힘을 준 채 나타났네요. 결혼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대니? 결혼 준비로 바빠? 아, 너네 딸 다시 만난다는 그 남자랑?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애 아빠였다고? 기집애가 얼마나 몸을 험하게 굴리고 다녔으면 지 뱃속의 아빠도 헷갈린다. 제 모욕적인 말에 동창과 그 식구들이 얼굴을 붉혔어요. 특히 당사자인 동창 딸은 펄쩍 뛰더군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누가 몸을 험하게 굴렸다고 해요? 그 사람이랑은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딱 하룻밤 실수로 그렇게 됐을 뿐이고요. 오빠한테도 저 일부러 작정하고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뱃속의 애가 그 사람 애라는 거 알자마자 바로 헤어진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 개털인 전 남자친구랑 의사인 우리 아들이랑 간보다가 우리 아들 선택한 거면서. 근데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사업으로 대박났다고 해서 그리로 마음이 기운 거잖아. 내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아니?
제 말에 전곡을 찔렸는지 동창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동창이 대신 앞으로 나서더군요. 너 지금 그런 거 따지려고 우리 부른 거니? 어? 그 거지 가난뱅이 근성은 어디 안 가는구나? 정신 차려.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질투나? 하여간 넌 옛날부터 날 그렇게 질투하더라니. 너 아직도 너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너 일부러 괴롭힌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다른 애들도 다 너 싫어했어. 더럽고 냄새나고 눈치 없다고. 난 애들이 싫어하는 걸 옆에서 살짝 거둔 것뿐이야. 왜 너만 모르니? 따돌림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동창의 모욕적인 언사에 속으로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옆에서 아들이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도망쳐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온기를 의지 삼아 용기를 냈고요. 침착하게 흥신소에서 받아온 자료를 내밀었어요. 너랑 사이좋게 옛날 얘기나 하고 있을 생각 없어. 더 긴 말하지 말고 이거나 한번 봐봐.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네 사윗감에 대해 알아온 거니까. 뭐? 우리 한서방에 대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래. 사업가는 무슨 순 사기꾼이더만. 지금 뭐 신사업하느라 투자금이 모자라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지 않디? 그 말에 동창과 그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미 돈을 꿔준 눈치더군요. 그걸 네가 어떻게? 그 자식 수법이야. 이미 다른 여자들 여러 명한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내고 튀었더라.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못 믿겠으면 경찰에 연락해보든가. 이미 피해자들 몇몇은 신고도 한 모양이니까. 세상에, 말도 안 돼! 동창은 그제야 제가 내민 서류를 빼앗듯 잡고 샅샅이 훑기 시작했어요. 그 사기꾼이 그동안 사기를 친 전적, 증거 사진 같은 것들이 잘 정리돼 있는 자료였죠.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동창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요.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딸의 등짝을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아니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이런 놈을... 너 어쩔 거야? 10배로 돌려준다는 그 새끼 말만 믿고 집까지 팔아서 전 재산을 다 줬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아 이게 조작된 걸 수도 있잖아. 기다려봐. 연락해 볼 테니까. 하지만 동창 딸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상대에게선 응답이 없었어요. 진작에 냄새를 맡고 잠적해버린 거겠죠. 그러자 바깥사돈이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모녀 둘을 잡아 죽일 것처럼 욕설을 퍼붓더군요. 전 그 앞에서 쩔쩔매는 동창에게 서류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봐. 어차피 본사에서 따로 연락이 가겠지만 그래도 미리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또 뭔데? 뭐긴 뭐야. 네가 운영하는 음식점 계약 해지 통보지. 뭐? 계약 해지? 그래. 그 프랜차이즈 대표가 나랑 좀 친한 사이거든. 전화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보니까 너네 매장 아주 문제가 많았더라. 그동안은 오래된 사이기도 해서 그냥 봐줬는데 내가 너하고 있었던 과거 악연을 좀 흘렸거든. 그랬더니 그런 인성 쓰레기를 봐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장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더라고. 아마 내일 따로 연락이 올 테니까 미리 가게 정리하고 있어. 그러자 동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제 손에서 낚아채듯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아가더니 몇 번을 읽고 또 읽더군요. 이럴 리가 없어. 현실 부정해봤자 너만 힘들지 않겠니? 너 인연, 너 대체 뭐야? 니까짓 게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사지로 보는 거냐고? 옛날에도 그랬어. 그 사생대회도 네가 내 앞길을 막아서. 인연 왜 또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왜? 동창이 흥분해 눈을 번뜩인 것도 잠시.
이내 이를 악물고 제게 달려들었어요. 다행히 아들이 재빠르게 사이에 끼어들어 그런 동창을 막아섰네요. 어디 힘으로 해결하려고. 정신 차려요, 아줌마! 아직도 아줌마가 중학생인 줄 알아요? 이렇게 무력 행사하면 저흰 법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법조계 지인들이 많다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동창은 제 아들의 협박성 짙은 말에 움찔하던 것도 잠시, 이내 탐욕스러운 눈을 빛내더군요. 박서방, 자네 아직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따라 나온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하면 내가 우리 딸 설득해서 다시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저는 혹시라도 아들이 그 말에 넘어갈까봐 불안했어요. 남녀 사이 애정 문제라는 게 그렇게 무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그 가짜는 말에 설득되긴커녕 코웃음만 치더군요. 웃기고 있네. 다른 놈이 먹다 버린 껌을 제가 왜 주워다 씹겠어요? 됐으니까 꺼져요. 엄마, 할 말 다 한 거죠? 그럼 이제 갈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인간들을 뒤로하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군요.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 뒤로 동창에게선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요. 한 달쯤 지나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제게 연락해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하더군요.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서 아들을 대동하고 집 앞 찻집에서 만났어요. 놀랍게도 저를 보자마자 무릎부터 꿇더군요. 영수가, 내가 정말 미안해. 어릴 때 너 괴롭힌 것도 잘못했고 다시 만나서도 너한테 옛날 인연 들먹이면서 갑질하려고 한 거 잘못했어. 난 그냥 우리 딸이 네 아들에 비해 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이대로 숙이고 들어가면 우리 딸 시집가서 괜히 잡혀 살까봐 기선제압하려고 그랬던 거지. 다른 뜻이 있던 건 아니었어. 너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내 맘 이해되지 않니? 우리 딸 지금 박서방이랑 헤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 미음 한 숟갈 못 넘기는 게 이러다 사람 잡지 싶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니. 이쯤에서 제발 용서해다오. 응? 우리 딸 다시 받아주면 뱃속의 애는 내가 책임지고 키울게.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온통 자기 변명의 핑계 그리고 감정팔이 뿐이더군요. 어린 날에 제가 떠올라 새삼 울분이 차올랐어요. 이쯤에서 제발 용서해달라니? 네가 대체 뭘 얼마나 힘들었다고? 내가 옛날에 너한테 당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알아? 그리고 네 딸이 우리 아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내가 뭐 굽심거리라고 하든? 아님 너한테 혼수를 몇 억 해오라는 둥 유세를 부렸어? 어차피 결혼이야 애들 둘이 좋아서 하겠다는 거 그냥 서로 예의 차리고 대했으면 됐을 일이야. 그렇게만 했어도 난 과거 일 묻었을 거야. 내 아들 결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너 어떻게 했어? 나 보자마자 또 옛날 그때처럼 찍어 누르려고 했지? 찍어 누르려고 하다니. 말했잖아. 난 그냥 우리 딸이 걱정돼서. 딸 핑계 대지 마. 솔직히 말해서 싫었던 거잖아. 어릴 땐 네 발끝에도 못 미치는 더러운 가난뱅이였던 내가 지금은 의사 아들 둔 건물주 된 게. 넌 대학도 못 나온 미용실하는 딸이랑 아등바등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안 그래? 뭐? 아등바등 거지처럼?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난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 하는데 겨우 이까진 말로 심하다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해? 거지년이라는 둥 막말에 도둑년 취급에 반 애들 선동해서 나 때린 것까지 난 다 똑똑히 기억해. 지금이라도 네 사지를 찢어 갈기고 싶은 걸 꼭 참고 있는 거라고.
제 말이 흉흉했던 걸까요? 기세 좋게 떠들어대던 동창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아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엄마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대화를 듣고 나니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쪽이 조금 더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죠. 박서방, 그쪽이라니. 나 진아 애밀세. 아들처럼 자라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안면을 싹 바꾸나? 그건 그쪽하고 우리 엄마하고 얽힌 악연을 몰랐을 때 얘기죠.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단순히 우리 엄마 일 때문에 진아랑 헤어진 거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과거에 어떻게 당했는지 다 알면서 사과하긴커녕 지 엄마랍시고 감싸들려던 그 파렴치함에 정 떨어져서 헤어진 거예요.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요? 걔 그거 쇼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제가 지한테 안줘주면 아주 어린애처럼 밥을 굶고 삐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것도 다 귀엽게 보였는데 제가 잠깐 돌았었나 봐요. 이제라도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에요. 아이 박서방, 정말 왜 그러나? 우리 진아 자네밖에 없다는 거 알잖나. 뱃속의 애는 내가 어떻게든 자네 눈에 안 띄게. 뱃속의 애는 제 애도 아닌데 어찌되든 관심 없고요. 저 그 여자 다시 만날 생각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다른 남자애나 베고 있는 백수를 굳이 거두겠어요? 저는 걔보다 훨씬 더 잘나고 예쁜 여자 얼마든지 만날 능력이 되는데. 가서 전해주세요. 난 이미 마음 뜬 지 오래니까 쇼 그만하고 다른 호구 잡힐 남자나 찾아보라고. 아,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저한테 빌려간 돈 5천만 원도 이달 말까지 꼭 갚으라고 얘기해주세요. 또 그동안 제가 선물했던 명품백이나 귀금속도 전부 택배로 보내주시고요. 갑작스러운 돈 얘기에 동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딸이 자네한테 돈을 빌렸었나? 네. 모르셨나 보네요. 전 됐다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꼭 갚겠다면서 차용증까지 썼었는데 아마 곧 결혼할 테니 안 받을 거라 생각했겠죠. 저도 받을 생각 없었고요. 근데 그쪽이 여기까지 와서 저희 엄마를 괴롭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열받아서 그냥 받으려고요. 이자까지 쳐서 제대로. 박서방, 내가 잘못했네. 진심으로 자네랑 자네 모친에게 사과하겠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게. 동창은 그제야 사색이 돼 아들과 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그 꼴을 봐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약약강의 전형이란 생각에 속만 역해지더군요. 이미 버스는 떠난 지 오래야. 헛수고 그만하고 돌아가서 돈이나 마련해. 저는 매달리는 동창을 뿌리치고 그렇게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진짜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냈어요. 그쪽에서 말로만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피하자 아예 민사로 소송을 넣었고요. 법조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끝끝내 받아내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은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명품백과 귀금속도 전부 돌려받아서 중고로 내다 팔았고요. 그 돈에 돌려받은 돈까지 더해서 제 통장에 넣어줬어요. 우리 엄마 고생시킨 값이라면서요. 한사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제발 받아달라고,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네요. 세상엔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나중에 겹지인에게 들어보니 동창과 남편 그리고 그 딸은 아주 제대로 패가망신했더군요. 딸은 자기가 파혼한 게 다 엄마 탓이라면서 아예 동창과 연을 끊어버렸는데요. 그 뒤로 잘 살긴커녕 미용실 재취업도 못하고요.
지금은 유흥 쪽에서 일하는 남자와 결혼해 매일 죽지 못해 사는 모양이에요. 남자가 돈을 벌어오긴커녕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고요. 그 애가 벌어오는 돈으로 도박질과 계집질만 한다 하더군요. 이미 애가 둘이라 이혼도 못한다고 하대요. 동창은 동창대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남편 놈은 술병이 나서 진작에 죽었고요. 딸에게 버림받은 뒤 혼자 기초수급자가 돼서 살고 있는데요. 고혈압에 당뇨에 간염, 그리고 류마티스염까지 몸이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하더군요. 그런데도 기초수급만으론 생계가 안 돼서 폐지 줍는 일도 하고 있다는데요. 어디 요양원에라도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 합니다. 어쨌든 악연도 연이라고 두 모녀의 근황을 전해 듣고 나니 마음이 쓰였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봤자 제 마음만 안 좋으니 이젠 다 잊으려고 합니다. 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다행히 좋은 짝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렸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전 여자친구와 달리 가정적이고 속이 깊은 아이예요. 시어머니인 제게 거리감을 느낄 법도 한데 늘 먼저 살갑게 다가와 주고요. 거리낌 없이 자기 속도 보여줘요. 딸 같은 며느리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지만 며느리와는 그래도 제법 사이좋은 고부로 잘 지내고 있네요. 사돈댁도 학자 집안이라 그런지 교양을 갖춘 품이 있는 분들이랍니다. 얼마 전에 사돈 부부와 아들네 그리고 저까지 해서 가족여행도 다녀왔는데요. 인생 늙음하게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새삼 놀라웠답니다. 100세 시대, 아직 저희 모두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썰밤 가족 여러분도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